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 단독의 감액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우 의장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라라고 했지만 여야의 대치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서 해병특검법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 단독의 감액 예산안을 어제 국회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10일에 여야가 합의를 해라, 10일까지 합의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 상황을 보면은 여야의 대치는 뭐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예산안 철회하고 사과가 먼저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정부 여당이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기싸움을 걸어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말 이제 예산안 통과에 진정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과를 먼저 해라, 그리고 전면 철회를 해라, 이렇게까지 요구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협상이라고 하는 게 사과를 전제로 또는 전면 철회를 전제로 해 나가는 게 아니고 각자의 수정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서 내용을 조율해가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을 향해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오히려 사태를 좀 장기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유감스럽다라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국회의장께서 주신 협상 시한 내에 최대한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정부 측의 반발을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담아왔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깎을 일도 없었을 텐데, 과잉된 부분 또는 사업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깎았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면 수정안을 제시하면 될 일이지 이렇게 비판만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남은 협상 기간 동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올 거냐에 대한 의구심은 있지만, 그럼에도 주어진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기싸움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사과를 해야 할 당사자는 정부 여당이고 증액안을 가져와라,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해라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증액에 대한 권한이 없잖아요. 예산에 삭감만 권한이 있지 새 비목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항목에 대해서 증액하는 권한은 없거든요. 예. 이런 국회 권한 없음을 보충하려고 하는 것이고 정부의 동의권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예산 편성을 민주당이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2024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3% 증액된 예산안이에요. 근데 깎은 것은 7% 깎았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부 여당의 요구가 무리하지 않은 것이, 실제로 보면 상임위 예비 심사 단계에서 상당히 합의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호남 고속철 같은 경우에 217억을 증액하자, 이거 여야가 합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임위 단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증액한 부분들도 다, 또 합의한 부분들 다 무력화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당 입장은 상임위 단계에서 예비 심사 과정에서 합의했던 부분은 넘겨받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정부 원안을 다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된 부분을 왜 이제 지도부의 한마디 때문에 이걸 무력화시키느냐. 그러니까 연속성상에서 논의를 이어가자는 거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께서 하신 말씀이 10일까지는 입장을 정리해서 합의를 해와라는 것이지, 그때까지 세부 항목까지 다 합의해라, 이런 의미는 아닌 걸로 들려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가 아마 특히나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일괄적으로 삭감한 부분은 사실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회하시고 기존의 예비 단계에서 자당의 의원들이 합의하신 부분은 살려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예산안에서 그리고 최대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특활비 삭감이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야당 감액 예산안에 대통령실과 검찰 등의 특활비는 모두 삭감이 됐는데, 국회 지금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삭감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지금 여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좀
그 권력기관들의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쌈짓돈처럼 쓰여왔다. 그리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증빙 서류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제대로 썼는지를 소명해라라고 하니까 소명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좀 부적절한 데 쓰였다.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거는 저는 국회의 역할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왜 국회 특활비는 내버려 두고 다른 기관들의 특활비만 깎냐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원래 과거에 국회 특활비가 한 100억대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은 거의 한 약 1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 한 90%의 뭐 이른바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라고 하면 과거 이제 홍준표 원내대표 시절에 이 특활비를 생활비로 썼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파문이 일었고 그 뒤에 이미 국회는 직접 자발적으로 이 부분을 깎게 됐던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더 깎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미 한 차례 많이 깎였다라는 점. 그다음에 저는 여당 쪽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회 특활비는 왜 안 깎냐라고 얘기를 하시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그동안 그러면 왜 국회 특활비 깎자는 제안은 안 하셨는지 이 부분은 사실 다른 권력기관의 특활비보다 더 쟁점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야가 합의해서 깎으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국회 특활비까지 깎고 싶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여당 측에서 미리 이런 부분들을 제안해 주셨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원래 더 많았는데 지금 90% 이상 삭감을 한 거다라고 입장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처 특활비가 계속 줄어왔어요. 그리고 국회 특활비가 90%라는 그 수치를 들이대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항목으로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특활비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백수십억 원이 맞는 것이고 그 특활비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국회는 살려두고 그다음에 뭐 증빙 자료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실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기능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인데 자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실 특활비도 34% 줄여서 지금 책정을 한 거란 말이죠. 이전에 각 방송에 나오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박모현 의원께서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통틀어 가지고 연평균 특활비가 96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보다 16억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게 기능이 있구나라고 인정을 했으면 만약에 거기에 일부 증빙 서류가 첨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전액 삭감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 법무부의 특정 업무 경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매년 500억씩 다 책정됐던 부분이거든요. 수사 뭐 새로운 수사, 첨단 수사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다 필요한 것들은 역대 정부 다 인정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럼 그걸 왜 다 깎냐? 이거 보복형이라는 거죠. 또는 기능마비형. 이건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검찰 등 수사기관의 특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다 있어 왔잖아요. 그러면 일부 작년도에 뭐 공기청정기 샀다 이런 것들을 시정하면 되는 겁니다. 전액을 다 공기청정기 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정되는 금액 정도만 뭐 퍼센테이지를 깎든지 아니면 앞으로 증빙 자료를 첨부 안 하면 깎겠다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합리성 있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전액 삭감했어요. 그러면 특활비와 반대되는 그런 특수 활동에 대해서 또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정보나 수사에 대해서 필요 없다는 건가요? 민주당이 그런 입장은 아닐 거 아닙니까? 국가라는 것은 공무원이 돈 갖고 운영되는 게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그럼 국가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건가요? 자, 그런 오해를 받기 싫으시면 저 부분은 합리적 논의를 시작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합리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 두 분의 입장을 듣고 싶고요. 또 이번 어쨌든 이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는데요.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떤 국정 운영 과정에서 과연 이 정부가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가 있었느냐 이 부분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정국에서 민주당한테 사과해라, 민주당한테 예산안 철회해라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그럼 그동안 이 국정 운영의 어떤 실패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한 적이 있느냐 그것부터 해라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 입장에서는 이 예산 정국에서도 어쨌든 강경하게 나가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지금 예산안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뭐 정부의 예비비 편성 이런 부분들을 깎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런 것도 다 따져보면 감정적으로 저희가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예비비가 지난해에 뭐 편성된 것에 비해서 얼마나 쓰였는지를 살펴봤고 그리고 이미 지난해에 쓰이지 않았던 예비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들을 잘라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수정안을
수정안을 들고 오면 협상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만 비판하지 말고 또는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지 말고 협상과 수정안을 갖고 와서 임하면 될 일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좀 비판만 하고 감정만 내세워서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뭐 4조 8천억이 이제 뭐 증액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절반으로 깎았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2023년에도 보면 예비비가 4.6조 원이었는데 이게 1.3조 원 정도만 집행이 됐었어요. 근데 이걸 두고 마치 민주당이 뭐 자연재해나 이런 대응하는 예산들까지 깎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그 외에도 따로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들을 대비할 수 있는 예산들은 충분히 있고 또 예비비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따로 또 추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인지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만을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제 발언을 보면요, 이제 적극 재정을 좀 강조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감액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 증액에 대한 어떤 협상의 여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디서부터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첫 번째 이제 예비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비비 설명을 드리면 예. 물론 예비비가 부족하면은 빚을 낼 수 있어요. 관련법에 따라서. 근데 빚을 내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따라서 그 부분은 저는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예전 2023년도에도 4점 몇 억의 예비비가 편성됐다는 것은 어쨌든 만약에 그 해에 재해재난이 없어서 일부만 지출했다. 이건 다행인 것이죠. 그런데 재해재난이 많을 걸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편성해 왔던 거거든요. 근데 예비비는 불용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만약에 4조 원을 편성했는데 왜 1조 원만 사용했냐? 나머지 다음에 1조 원만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변동과 기상 변화 악화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예비비의 잠재적 수요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잠재적 수요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예산 편성 잘못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다행이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깎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께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또는 지도부께 지금 예비심사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합의한 게 많아요. 물론 지역구 예산에 1,200억 정도 증액하기로 한 부분은 비판의 시각도 있지만 어쨌든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앞에 2조 원 증액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TK나 이런 지역 순시하시면서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러시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거 여기에 뭐 지역 민원이 뭐죠? 이거 다 이재명이가 들어주겠습니다. 그래놓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반영시킨다 그러면 이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운동 아닌가요? 자, 그런 식의 만약에 속셈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국가 예산 갖고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뭐 비용으로 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면이 없잖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적극 재정 아까 강조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민주당의 그 핵심은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극 재정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를 감액한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합리적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2조 원을 모두 반영시키려고 하는 사실은 이제 방망이질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기 싫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일 이내에 어떤 취지로 합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예비비에 대해서 이 민주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이 부분을 좀 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그동안 이 윤석열 정부에서 써왔던 이 예비비의 내역들을 보면 물론 뭐 필요한 상황에 쓴 것도 있었겠지만 이게 뭐 대통령 해외 순방에 500억을 넘게 이제 예비비를 쓴다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실상 자연재해라든지 어떤 예측하지 못한 국가의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편성한 재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국가 비상금을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라든지 대통령실 이전 이런 부분에 몇백억씩 쓰는 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후에 드러나게 되고 검증 절차 없이 이 돈이 이미 사용됐다라는 것을 두고 이 예비비가 과도하게 편성되면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어떤 적극 재정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민생을 챙기기 위한 예산 또는 적극적으로 이 지금 굉장히 내수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예산 또는 지방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깎으면서 사실상 지방 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지역화폐 예산 이런 부분들인 거죠. 아마 협상의 키는 그런 적극 재정을 둔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 속에서 어떻게 합의점을 만들어가느냐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예비비 관련돼서 이제 박시고 의원님 말씀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예. 예비비의 집행은 이제 사후 결산을 하잖아요. 국회 결산을 거치는데 만약 결산 과정에서 예비비 지출이 부당하다,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관련 당국에 징계를 요구한다든가 변상 조치를 요구를 해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만약에 거기에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사실 국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밝혀두는 입장이고, 지역화폐 보면 물론 유리한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그런데 지역화폐는 이게 저희가 매칭 사업이라 해서 지역에서도 돈을 대야 됩니다. 그럼 지역에서 돈을 대야 되는데 돈이 많은 지역은 더 많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방 중앙에서 더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거고, 이게 뭔가 지방자치의 지방 그 재정 자립도하고 비교해 보면 뭐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런 이제 불평등 부분도 없잖아 있고, 중앙에서 지역 사업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돈을 또 대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합의된 부분이 아니라서 이재명 대표의 제도적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뭔가 어떤 정해진 돈에 대해서 이것을 합의된 돈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니 논의가 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예고했던 대로 어제 검사 3인과 감사원장의 탄핵안을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게 되는데, 지금 22대 국회가 5월 30일에 개원했고 그 사이 11번째 지금 탄핵안이 보고가 됐습니다. 문제는 만약에 가결이 될 경우에 이제 탄핵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왔던 검사들이 탄핵된다라고 해서 그 수사 자체가 이제 뭐 마비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아마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 감사원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뭐 그 외에 대체할 수 있는 감사위원들도 있을 것이고, 감사원 내부에서 이 감사원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보완책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무언가 멈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은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하는 공세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뭐 전 정부의 감사를 멈추려고 뭐 감사원 탄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보면 뭐 이 감사원 내부에서 이미 거의 다 감사 절차가 끝난 것도 많다라고 하고요. 뭐 이재명 대표 수사 방탄하려고 검사들 탄핵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이미 뭐 기소가 됐거나 아니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그동안 수사가 이루어져 왔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뭐 시기의 적절성 또는 뭐 목적의 적절성 이런 것들을 따지기 이전에 그동안 감사원과 검찰이 어떻게 해왔느냐에 저는 좀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분개하면서 적반하장식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가 전 정권을 향한 표적 감사는 아니었는지, 검찰의 수사가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성을 띈 편파 수사는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감사 결과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진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어떤 그 과잉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 그동안 본인들의 어떤 모습들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자인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로 인한 결과보다는 어쨌든 그 전에 상황들을 되짚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감사원장과 그 검사 세 분에 대한 탄핵 사유가 와닿질 않아요, 솔직히. 이게 뭐 민주당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안에 보면 월성 1호기에 뭐 가동 중단 관련돼서 그것도 탄핵 사유에 넣었던데, 그 부분은 국회의원들에서 국회에서 요청해서 감사 시작한 거고, 최재 감사원장이 임기 시작하기 전에 끝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넣을 정도로 궁박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인정할 겁니다. 직무집행정지, 직무정지가 제일 중요했겠죠. 감사원장의 직무정지가 되면 다음 감사원의 가장 오래된 감사위원이 재직 기간을 오래 거친 감사위원이 직무대행을 합니다. 그 사람이 조은석 감사위원이에요. 조은석 감사위원 기사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감사 관련돼서 뭐 사적 변호인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갖고 상당히 논박이 있던 분이에요. 정치적 편향성도에 대한 의혹도 있는 분이고,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그분이 이제 감사원장이 되게 되면 특별조사국 감사원장이 특별조사국을 통해서 직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무감사를 여러 군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해놓은 여러 가지 감사 결과에 발표 안 된 것들도 있어요. 그 발표 안 된 감사 보고서와 공개에 관련돼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중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고, 저희가 직무감찰을 상시하는 그 감사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다 그러면 감사원의 공백을 초래하는 이런 조치가 과연 국민들께 도움이 될 것인지, 누구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아마 생각을 깊이 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 검사들 탄핵 관련돼서는 저것도 상당히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자 기소를 안 했다고 탄핵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해당 기소 안 했다고 탄핵하게 되면 여태까지 그럼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검사들에 대해서 저 부분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중앙지검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 유지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수원 빼놓고는 대장동 사건 이거 공소 유지 수사하고 있죠. 그다음에 위증교사 사건 이제 항소심 아마 공소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 공직선거법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보통 수사한 검사가 나가서 중요한 사건은 재판까지 직접 공소 담당 검사 역할을 해요. 그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부패 수사 2부에서는 돈봉투 사건 수사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는 그런 신호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게 국민을 위한 탄핵이냐 아니면 민주당 또는 특정인을 위한 탄핵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시각이 아마 형성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지금 여당이 거부를 해도 야당이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조사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우려를 표했는데요. 국정조사 이제부터 뭐를 이제 집중적으로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뭐 사실은 진상규명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뭐 수사가 이루어져 왔고 뭐 여러 가지 뭐 결과들이 중간중간 발표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남은 것은 이 박정은 수사단장에 대해서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군 기강을 무너뜨렸다, 장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들이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 어떤 대통령발 경로설 또는 뭐 부당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뭐 이 사안에 대해서 왜 갑자기 중간에 뭐 이첩됐던 보고서가 회수가 됐던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경찰의 수사로는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진실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국정조사가 진상규명의 첫 번째 단추를 끼울 수 있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사실 가장 좋았던 것은 이제 어떤 뭐 자료의 보존 기한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빠르게 특검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뭐 지금 보면 뭐 민주당의 단독 조사가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이제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취하시지만 사실 그 기형적 형태의 국정조사가 우려되신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한동훈 대표가 약속하셨던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3자 추천안을 추진하셨으면 여야 합의하에 특검을 추진했으면 어떤 뭐 기형적 조사라느니 뭐 국정조사에 들어가니마니 이런 불필요한 공방도 없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에 더 이상 기대기 어려운 형태의 이 국정조사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자초한 측면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국정조사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열심히 해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국정조사 범위는 수사 범위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최상병 특검법이 발의되고 그 입법 청문 절차를 거친 적이 있어요. 예. 그것이 국정조사와 거의 유사하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이 국민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당이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제 10일 날 그걸 이제 그 본회의에 붙이거든요. 그 본회의에서 그게 의결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대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국정조사 계획서 관련돼서 여야 간에 다소 이제 또 격한 대립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뭘 국정조사할 거고 언제 할 거고 예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계획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그 계획서 관련돼서 여야 간에 또 논박이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논박을 떠나서 저는 실시하는 게 맞다고 보고 왜냐하면 마치 이걸 실시하지 않으면 여당이나 대통령실에 오해가 형성될 수 있어요.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이구나. 근데 특검을 저희가 반대했던 이유는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미진하다라는 평가가 있으면 그때 특검을 해야 된다 해도 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국정조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판단을 잘했다고 보고 다만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그 진상규명도 있지만 앞으로 이게 재발되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거는 여당도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치권 소식 짚어봤는데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